이어서 은퇴자산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20, 30대 재무설계에 대해서 고수익 자산 비중을 높이고 또 연금저축계좌는 꼭 가입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40, 50대 중년층 이야기입니다. 재무적인 특징이 이 세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40, 50대는 특히 이제 50대로 갈수록 자기 전생에서 돈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산도 많고 네. 매달 매년 벌어들이는 소득도 가장 높을 때인데요. 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부채도 가장 많은 연령대예요. 네. 예. 그래서 도대체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게 이제 장기적인 과제로 남는 그런 연령대고요. 네. 또 하나는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만만치 않게 그렇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이 많더라도 또 비용 부담이 가장 극대화되는 그런 연령대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 과거 한 20, 30년 동안의 어떤 관습으로 보면은 주택 확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 그런 수요가 큰 연령대죠. 그래서 일단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는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40대, 50대에서는 자녀가 커지고 그럴수록 이 주택을 확장하려는 그런 네. 수요가 커지면서 이 주택 시장에 굉장히 큰 수요층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특징들이 사실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마구 뒤엉켜지면서 이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 50대에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은퇴 자산 재무 설계라 이런 구도가 좀 많이 변화가 되는 시점에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40, 50대가 인생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기도 하지만 쓸 것도 굉장히 많은 세대예요. 네. 특히 집을 넓혀가거나 또 자녀 교육비 이것도 많이 드는데 도대체 이런 특수 목적의 자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예, 특수 목적 자금이라는 건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육비 준비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대학 등록금 준비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 확장을 위한 목돈 준비.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네. 두 번째 것, 그러니까 주택 확장 수요에 따른 목돈 준비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거는 보유 개념을 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유 개념을 포기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40, 50대에서 주택을 규모를 확장했다가 60대에 들어가면 다시 줄여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10년, 15년 정도 사는 일시적인, 잠정적인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목돈을 들여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급 측면에서 어떤 이 가격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는 자산으로 그거를 늘려서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전세 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네.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좀 규모가 작은 주택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고 실제로 큰 쪽으로 옮기시려면은 그걸 전세 쪽으로 활용을 하셔서 이 주택 보유 한 채는 보유하고 있대. 그거는 이제 노후에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남겨두시고 중간에 일시적으로 이 주거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전세 수요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녀 이 대학 등록금 관련돼서는 이게 좀 문제가 지금까지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이라는 게요 굉장히 큽니다. 다른 어떤 물가보다.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한 두세 배씩은 매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는 해야 되는데 이게 막
굉장히 이 큰 폭으로 오르니까 사실은 이 일반적인 이 저금리 상품에다가 이거를 계속 적립을 해서 한 뭐 5년, 10년 이후에 등록금을 이제 차곡차곡 모으겠다라는 계획이 결과적으로는 많이 어긋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적립 형태로 준비는 하셔야 되는데 그 대학 등록금 경우에는 상당히 이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수익성 자산 쪽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게 나중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일정한 원리금 보장형 적금 형태보다는 네. 투자형 상품에다가 투자하시는 게 그것도 기간도 기니까요. 상당히 이제 적립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네. 투자 위험도 시간 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 자산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뭐 자산만큼이나 또 부채가 많이 있는 연령대가 40, 50대라고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테크에 있어서는 또 적절한 부채를 좀 잘 활용을 하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제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돈을 잘 굴리시는 분들 얘기고요. 네. 그리고 고성장 시대의 논리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의 그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그 투자할 자금 확보는 어려웠던 그런 우리 70년대, 80년대가 그런 시기였잖아요. 네. 근데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성과는 굉장히 좋았던 그런 상황에서는 레버리지 투자가 바람직한 재테크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저금리에다 저성장 시대로 이제 반전이 되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돈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많이 떨어진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투자 수익률도 시원치 않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는 레버리지 투자 효과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따른 위험이 훨씬 더 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40, 50대들이 그 상당히 많은 부채를 떠안고 계시다라면은 이거는 은퇴 직전까지 시간 계산을 하셔서 철저히 전액 상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채를 예. 점점 없애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채를 지고 있으면 어느 누군가는 대출을 해준 건데 대출해준 사람도 가장 이 수익이 바람직하다라고 되는 생각하는 데다가 투자를 한 거거든요. 네. 제가 그걸 활용해서 이 대출 이자를 능가하려면 그거보다 더 바람직한 고수익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은퇴 직전까지는 현재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그 노후 준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상환 방법은 뭐 목돈으로 어떻게 이제 이 원래 부채를 떠안아서 갖고 있던 자산을 매각을 해서 그 부채분만큼 상환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소득보다 소비를 좀 많이 하면서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부채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과다 소비.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소비 수준을 낮추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은퇴 시점에 가면은 모든 게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 부채 때문에. 사실 그 은퇴 준비 핵심은 뭐니 해도 은퇴 자금 이렇게 모으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40, 50대가 은퇴 자금을 모을 때 어떤 전략으로 모으는 게 좋겠습니까? 예. 40, 50대는 여전히 투자의 어떤 그 기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일정한 투자 손실에 대해서 그 소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기 정기적인 소득으로 좀 만회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익성 자산 중심의 투자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고수익 자산에 투자를 하라고 그러시면은 이 단기 투자를 많이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뭐 교체 매매를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은 들어갔다 좋을 때 있으면 들어갔다 나쁠 때는 빠져나와야지. 네. 뭐 이런 마켓 타이밍 전략을 많이 구사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
고수익 자산을 투자를 하라라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기술을 부려서 초과 수익을 내라는 게 아니라 길게 보면은 이 위험 자산이 결국은 수익률도 높더라. 그러니까 네. 길게 봤을 때 평균적인 상대적 높은 수익을 추구하라는 것이지 이거를 기술적으로 잘 어떻게 뭐 샀다 팔았다를 해서 초과 수익을 얻으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보유 기간이나 아니면 비중을 매매 횟수를 줄이고 이 비중은 유지한 채로 보유 기간을 굉장히 늘려나가는 그런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리밸런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60%, 채권이나 원리금 상품을 뭐 40% 정도 비중을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 어느 순간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비중이 뭐 8대2, 7대3으로 이렇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이 주식 비중을 낮춰야죠. 그러니까 낮춰가지고 네. 그 금액만큼 다시 원리금 상품으로 내지는 채권 상품으로 이렇게 해서 그 비중은 항상적으로 뭐 초반에 설정했던 그 재무 설계 맨 처음에 초반에 설계했던 뭐 6대4니 5대5니 이 초기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직접 투자보다는 이제 간접 투자가 훨씬 더 그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이나 아니면 자기 시간적인 그 여유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거는 뭐 필지의 사실인데요. 네. 그럼 그 간접 투자 중에서도 이 연금자 들어가 있는 펀드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연금이라는 이 브랜드를 갖고 있는 투자 상품들은 웬만하면은 수수료가 일반적인 투자 상품보다는 저렴하고요. 네. 또 하나는 거기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 장기적으로 적립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황 변동에 따라서 그 자금 인출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단기 펀드들 보면은 급격하게 자금이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하면서 사실은 펀드 매니저들의 운용의 여지가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무리한 매매를 많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자금의 안정적인 흐름이 그 보장이 되어 있는 연금 펀드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펀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강 수장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40, 50대를 위한 재무설계 요령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가요? 글쎄요, 뭐 저도 해당이 되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일단 우리 40대, 50대 현재 그 연령층에 계신 분들의 공통된 문제가 자녀 교육에 너무 올인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자녀 교육비 집중뿐만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투자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 투자 대상인데 어쨌든 그러고 또 이 부메랑 퀴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 잠깐 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캥거루족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좀 나이 많은 자식을 같이 계속적으로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점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서구에서도 요새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로 되고 있는 특히 문제인데 유럽에서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30살인데도 예. 대학에 계속 다니고. 예. 그래서 각 나라마다 부르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뭐 캥거루족도 있고 부메랑 퀴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요. 네.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다 이 훼손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절대로 좀 이 인정상, 도리상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지라도 사실은 자녀에 대한 이 보조나 그 과도한 양육비 지출, 교육비 네. 지출은 일단 제어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현실의 40, 50대의 가장 큰 재무 설계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50대 되시면은 창업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지금 자영업자 비중이 이 2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은 거냐 적은 거냐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한 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 점점 늘어날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줄어든다라는 건데 그런 추세 본다면 22%에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영업이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심하게 얘기하면은. 네. 실제로 그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1년 이후에 계속 그 사업을 유지하는 유지율이 50%밖에 안 되고요. 네. 해가 갈수록 10%씩 계속 이제 그 폐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부분 창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는데 적어도 창업을 하시려면은 그걸 일단 너무 크게 버리지 말고 부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이 바람직하다라는 또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한 두 가지 비재무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 국민연금 관련돼서는 이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테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애초에 국민연금의 그 취지는 뭐 취지라기보다 1가구 1연금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1인 1연금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소득이 없는 무소득 배우자, 그 배우자가 임의 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을 가입을 해서 그 노후에 배우자도 독자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다른 어떤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노후 상품보다 제가 볼 때는 수익비가 가장 좋은 투자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배우자를 위한 그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반드시 좀 필참을 하고 네. 이게 노후를 맞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은퇴 시점을 10년, 20년 앞둔 중장년층의 은퇴 재무 설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